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2강 시간이 되겠고요. 유치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역시 유치권에 대해서 학습하셨는데 오늘은 그 유치권이 허위유치권입니다. 허위유치권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송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소송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민사적인 민사법에 의한 구제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형법을 적용해서 형사적인 구제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59쪽이 되겠습니다. 제 42강입니다. 페이지는 259쪽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허위유치권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허위유치권. 허위유치권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소송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민사적인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구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형사적인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허위유치권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법원에 가시면은요, 허위유치권을 신고하는 사람은 형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허위유치권들이 참 많이 신고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허위유치권을 많이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위유치권보다는 모르고 신고한다는 거죠. 본인이 공사비 받을 게 있고 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유치권을 신고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유치권 신고를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알고 보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민사적인 구제 방법은 이런 경우가 있죠. 배당 권리 신고라든가 그 채권자가 말이죠. 어떤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권리 신고도 하고 배당 요구했습니다. 또 그 물건이 경매가 나왔는데 유치권 신고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들이 잘 안 사잖아요.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특히 근저당권자인 은행에서 채권자들은 채권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근저당권자라든가 또는 매수인이라든가 또는 권리신고를 한 배당 요구한 그러한 채권자들이 그런 허위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합니다. 유치권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부존재 존재하지 않은데도 유치권을 신고했으니까 판사님이 법원에서 판가름해 주십시오. 이것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경매 물건 보게 되면은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기 전에 금융기관들이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합니다. 너 유치권 성립도 안 되는데 유치권 신고했으니까 유치권 신고를 배제 포기해라. 이렇게 배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이렇지 않을 때는 직접 은행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사적인 구제 방법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로 넷째 줄, 다섯째 줄 보니까 주로 금융기관이 경매 신청인이거나 근저당권자의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유치권으로 인하여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에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이제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그 유치권자가 허위 유치권 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권 신고한 거를 취하하겠죠. 취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사적인 구제 방법은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요, 매각되기 전이 되겠죠. 그쵸? 매수인들이 그 매각기일 날 경매를 매각하기 전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존재 확인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가 일단은 중지가 되겠죠. 일단은 뭡니까? 변경이, 날짜가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진행하면서도 이 물건은 지금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중에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유치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결과적으로 유치권자는 누가 될까? 유치권자를 피고로 하는 거죠. 피고. 유치권자를 피고로 하는 거니까 이때 피고는 누가 될까요? 가해자가 되겠죠. 그리고 원고는 뭐가 될까요? 피해자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 유치권자를 피고로 해가지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매각 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매각 후에 말이죠. 매수인이 매각한 후에 뭐 하는 경우도 있냐? 유치물 명도 청구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명도소. 유치물 여기. 그 유치권자가 유치물 명도 청구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물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왔죠. 건물의 소유자, 매각 전에는 소유자가, 매각 후에는 유치물 명도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무상 주로 매각 전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요. 매각 후에는 매수인이, 이때 유치물 명도 청구의 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하는 겁니다. 매수인이 유치물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사적인 구제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따가 이제 그런 사례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사적인 구제 방법은 첫 번째 경매 방해죄가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유치권을 신고했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하락시켜서 본인들이 낙찰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인들이. 이때는 허위 유치권 신고한 자는 경매 방해죄 형법 315조입니다. 형법 315조 규정에 의해서 거기 나왔죠? 거긴 안 나왔나요? 써보세요. 경매 방해죄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의 벌금. 써보세요. 2년, 거기 책이 안 나왔네요. 2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 이렇게 형법 315조 규정에 의해서 경매를 방해하는 사람은 형법 315조 규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게 경매 방해자가 형법 315조가 경매 입찰의 방해입니다. 경매 315조가 경매 입찰의 방해. 경매 입찰의 방해가 형법 315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경매 방해죄로 검사가 어떻게 할까요?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 여러분, 기소라는 게 뭐죠? 기소. 기소라는 게 뭐예요? 기소. 기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매 방해죄가 되면 검사가 기소한다는 것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심판을 요구하는 거. 그렇죠?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방해죄로 검사가 기소해가지고 하여튼 기소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선고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사적인 구제 방법에는 공갈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허위유치권을 신고한 자는 소유자에게 부당한 금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죠?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데 허위유치권을 신고해서 매수인에게 부당한 금원을 요구하는 것도 공갈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허위유치권 신고자는 부당이득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유치권 신고 금액이 만약에 공사비 받을 대금이 1,000만 원인데 그것이 마치 5천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을 성립해서 4천만 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은 부당이득죄에 됩니다. 소유자에게 거기 나왔죠. 채무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죄가 성립이 되려면 유치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큰 금액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약간의 가장된 청구 금액만으로는 부당이득죄가 규율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공사비가 1,000만 원인데 1,300만 원을 이렇게 요구했다. 이럴 때는 꼭 부당이득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60쪽의 네 번째 유치권의 성립과 불성립에 대한 실무적인 점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치권 신고는 거의 이런 게 많죠. 임차인들이 그 임대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필요비가 들어가고 유익비가 들어갔다. 그렇죠? 이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권. 임대인에게 그러한 비용상환을 청구했는데 받지 못하고 그 임대주택이 경매가 나왔다면 당연히 임차인들은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유치권 신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가장임차인을 내세워서 허위유치권 신고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순수한 임차인이 살고 있는가, 가장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현장 답사를 통해서 또 그 세대 연락을 통해서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가장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치권이 많은 게 공사비 유치권이 되겠어요. 도급인이 공사를 맡겨서 수급인이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못 받은 그 공사비, 특히 인테리어 비용, 공사비 유치권이 주로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공사 도급비 유치권이 있는데요. 오늘날에 허위유치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임차인들의 비용상환 청구권 나왔죠.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임차인이 거기서 진짜 거주하면서 필요비 유익비가 들어갔다면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이 되겠죠. 왜? 본인이 점유하고 있고, 그렇죠? 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부터 점유하고 있고 그 임차인이 진정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라든가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소유자의 친인척들이 가장임차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장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 현장을 답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장에 가가지고 우편물이 누구한테 우편물이 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편물 여러분 오전 오후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체부가 오면 우편물을 꽂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 목적물에 누구한테 우편물이 와 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 판례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요.
이 민법상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원상 회복을 하겠다는 그러한 특약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 판례가 나왔는데요. 자, 민법상 거기 보세요. 260쪽 중간 밑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민법상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므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가 규정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원상 회복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가지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게 판례가 있고요. 또 만약에 임차인들이 말이죠, 임대차 건물에서 지붕이라든가 화장실을 수선했다면 그러한 당연히 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서 유치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입자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임차인이 그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그 임차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 간판이라든가 또 노래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치권 신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영업을 위한 영업상의 시설물에 대한 목적물입니다. 그렇죠? 그 임차 목적물 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시설한 물건, 간판이라든가 노래방 시설기기 등등 이런 시설물들은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즉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두 가지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실무상 임차인이 법원에 신고한 유치권 중 상당수는 열관 이유로 인하여 허위 유치권이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위 유치권이 많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니까 261쪽 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입니다. 공사 수급인의 여러분 공사를 맡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도급인이 되겠죠? 공사를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이때 도급인과 수급인이 무슨 계약 맺었어요? 도급계약을 맺었다고요. 그러면 수급인은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수급인은 뭐가 있습니까? 공사를 해줬으면 공사대금 청구권이 있겠죠. 공사해줬으니까요. 공사대금 청구권이 있는데 이때 이 공사대금 청구권은 사실상 유치권 신고를 하긴 하지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수급인이 도급인의 물건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실무상 점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물에 대한 그런 채권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수급인은 도급인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해야 됩니다. 점유했다가 중간에 점유가 상실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되는 겁니다. 계속 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의 뭡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점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치권 성립 요건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아파트 같은 것이 경매됐을 때 그런 인테리어 공사 대금은 사실상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수급인이 이 목적물에 대해서 뭐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유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 대부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 262쪽에 보면 유치권 권리신고를 한번 보시죠.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입니다. 자, 사건 번호가 2008-23-28285입니다. 채권자는 한국저축은행, 채무자는 김연아, 소유자도 김연아입니다. 이 당사자 간 기원 2008-23-28285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경기도 안양시 도안구 호계동 1121번지 샘마을 아파트 112동 16층 1602호 위 지상 건물에 아파트 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한 임궁택은 지금 임궁택이가 유치권 신고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합니다. 아래 유치권자 권리신고인 임궁택 전화번호 인적사항 나왔죠? 주소 나왔습니다. 유치권 권리신고 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유치권 권리신고인 임궁택은 2005년 3월 5일 경기도 안양시 동산구 호계동 1121번지 샘마을 112동 16층 1602호 아파트 시설 인테리어 공사 소유자 김연아에게 의뢰받아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그 후 유치권 권리신고인 임궁택은 2005년 3월 15일경 공사가 전부 마무리되어 소유자 김연아에게 공사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사비를 공사대금 4,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치권 권리자가 있으므로 유치권 신고하오니 이 금액은 낙찰자에게 전액을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에는 역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한 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권리신고인 임궁택 인적사항이 나와 있고 수원지방법원 경매 4개 기종한테 이렇게 유치권자가 유치권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첨부서류에는 당연히 도급계약서가 들어갔겠죠. 거기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3번에 보니까 도급인 2005년 3월 15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 보세요. 제일 밑에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해놓고 날짜가 체크하세요. 2008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가 2005년도에 작성하지 않았겠습니까? 2005년 그런데 날짜는 2008년 9월 30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뭔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계약일자는 2005년 3월이야 되겠죠. 근데 왜 그 계약서가 2008년 9월 30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허위계약서가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유치권 관련 의견서를 경매계에 제출했습니다. 보시죠. 265쪽입니다. 2008-23-285 경매 4개입니다.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조재영 소유자 김연아 위 당사자 간 2008년 23-285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임궁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유치권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임궁택의 유치권 신고 내용의 신빙성 결례입니다. 1번 본 경매 사건의 목적물의 유치권을 신고한 임궁택은 소유자 김연아로부터 해당 경매 목적물을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2005년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유자 김연아가 4,500만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넘겨서 266조. 그러나 기원집행관이 2008년 5월 3일자 본 경매사건 목적물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폐문 부재중으로 유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인공택의 징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죠? 여러분,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폐문 부재로 점유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택이 첨부한 도급계약서 작성일자가 2005년이 아니라 2008년 9월 30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유치권 신고가 허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이와 같은 사실로 인공택은 유치권의 기본적인 점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부침의 도급계약서는 허위신고를 위한 급조된 도급계약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인공택의 유치권 권리신고는 본 경매 진행 물건의 저가 낙찰로 채권자에게 불축의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므로 인공택의 유치권에 대하여 배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자가 유치권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철희, 대리인 이승찬, 강남구 역삼동 814번지 담당 김인철, 수원지방법원 경매4개 기종,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택이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서 유치권 권리 신고를 했고,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유치권 신빙성이 결여된다.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권리되어 유치권에 대한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당신 인공택은 유치권이 정당하게 성립되지 않으니 배제를 신청을 했죠. 그럼 만약에 이때 인공택이가 유치권 권리 신고를 취하하게 되면 당연히 유치권은 사라집니다. 또한 아울러 이렇게도 배제 신청을 했는데 인공택이가 유치권 신고를 취하를 안 하게 되면, 신고 취하를 안 하게 되면 역시 자산관리공사는 인공택이를 상대로 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재판부가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변론을 해야 되겠죠. 원고 피고를 불러가지고 재판을 해봐야 판결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치권 관련 권리 신고서와 또 도급계약서 내용과 유치권 관련 의견서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공부했듯이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268조에 보시게 되면 유치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바로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죠. 그런데 유치권은 말이죠.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등기부상에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은 말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낙찰 금액은 유치권자에게 모두 어떻게 됩니까? 배당을 하고 경매 절차는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형식적 경매를 하게 되면 배당 요구 허용이 안 됩니다.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 절차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배당 절차도 실시하지 않고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대한 목적물을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이 되게 되면 그 배당 금액은 유치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그 경매 사건은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268쪽에 유치권 실행에 의한
형식적 경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여러분 그 270쪽에 보면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런 거 한번 대법원 판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건이 말이죠. 압류가 됐어요. 어디에서? 소유자는 국가이고요. 채권자는 이제 국세청이 되겠죠. 세무서. 무슨 세무서가 되겠죠. 이렇게 압류가 됐어요. 압류가 된 상태에서 유치권자가 이때 점유했어요. 그리고 이 압류한 물건이 공매공고가 됐죠. 그래서 공매공고가 돼가지고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바로 유치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론은 뭐냐? 유치권 성립이 안 됩니다. 점유를 했는데 이때 점유했죠. 바로 이렇게 세무서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무슨 법이냐? 국세징수법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의무경매 개시결정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 이 세무서가 물건에 대해서 압류하기 전부터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270쪽에 나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공매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되기 전부터 점유를 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패소했다는 것이죠. 유치권은 압류되기 전부터 점유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 여러분 270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것들도 민사집행법 판례 시간에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